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메 매일 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입니다. 다만요, 미세먼지가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날이 포근해지기만 하면 미세먼지가 짙어지죠? 이거요, 어떻게 좀 해결될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궁금한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제 당정 회의를 열었죠.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내년에 보유세, 올해 공시가로 계산한다. 이게 뭔가 시점이 다르죠. 내년 보유세인데 올해 공시가라는 거죠. 원래대로는 내년 공시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당 대선 앞에 꼼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꼼수란 평가를 받았을까요? 재산세, 종부세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다. 왜냐하면 내년 공시가가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거 적용 안 하고 올해 걸로 하니까 사실상 동결된다는 겁니다. 일회성 선심일 뿐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1주택자 세부담 한도 낮추고 고령자 종부세 유예 추진. 뭐 여러 가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금 안 올리겠다 또는 좀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2배 치솟은 치명률 뒤늦게 공개한 정부. 그동안 이 일상 회복 그 단계로 들었을 때 치명률,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이런 소식 많이 전해 들었는데요. 뭔가 수치로 또 확인이 됩니다. 자, 정부 방역 당국이요. 11월 치명률이 1.12%다.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확산 심각성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중환자 병상 현황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좀 심각한데 정부가 좀 뒤늦게 이걸 내용을 좀 자세히 밝혔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얘기입니다.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미크론 한2 달 내에 국내 우세종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델타가 우세종이죠. 국내에서 나오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100%. 델타인데요. 이게 오미크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3차 접종 돌파 가면 5명으로 늘었다. 지금 외신 통해서요. 화이자, 모더나 이외의 백신은 오미크론 예방 효과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의 설명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사진과 설명입니다. 일단 사진을 한눈에 봐주세요. 정치인입니다. 칠레에 굉장히 젊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옌데 이후 가장 좌파 그리고 35살입니다. 보리치입니다. 이름은요. 칠레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35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우리나라는 40이 넘어야지 대통령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30대 대통령 탄생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전 세계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젊은 대통령이 탄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 부여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그 뒤에 담긴 배경을 좀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요. 바뀐 키워드. 뭔가 좀 모양이 바뀌었죠? 뭔가 좀 강조라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재산세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고 안을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당정협의에서 뭔가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결국에는 그게 그거다. 먼저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아니면 먼저 내거나 나중에 내거나 그 차이만 있는 거다. 이런 평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집안꼴. 뭔가 얘기할 때 이 표를 쓰게 되면은 이게 부정적인 거죠, 지금요. 어떤 단체 모임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안 좋은 뜻으로 들려요.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 상황, 어제 이런 표현이 좀 나올 만 했습니다. 뭔가 어수선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후보가 뭔가 위기란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진보 보수 발칵. 발칵을 하면 한쪽만 발칵인데 왜 다 발칵일까요? 왜냐하면 진보,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한 인사가 보수 정당 쪽으로 갔거든요. 양쪽에서 다 발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혼밥도 어렵다. 백신 미접종자. 물론 본인이 그냥 거부를 하신 분도 있지만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접종이 되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혼밥은 가능하다고 정부가 설명했죠. 그러나 식당에서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혼밥도 어렵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당정회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내년 부동산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정부가 이제 안을 만들어 갖고 오겠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공시가를 내년 적용한다. 대선 앞 꼼수 감세 카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있었지만 꼼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기사에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보죠. 내년 보유세 동결로 가닥했다. 가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좀 더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서울 표심 잡기 발맞춘 거다. 그렇습니다. 이 재산세, 종부세 하면 이게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표심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여당은 공시가 현실화는 예정대로다.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가 이 시가하고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점점 이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이제 근접하게 가는데 이건 그대로 상향이다. 다만 내년에도 공시가가 오르긴 하지만 세금을 매길 때 그 공시가는 올해 걸로 적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설명이요? 아무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당정회의가 끝난 뒤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당은 정부에게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의 이제 브리핑이었는데 뭔가 반드시 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요. 자, 어제 상황을 평가를 한 기사 하나 더 소개해 드리죠. 보겠습니다. 1년 미룬 세금, 그럼 후년엔 더 큰 폭탄이 될 수도. 그러니까 세금을 미뤘다는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넘기면 이거 다 나온다, 이제 한꺼번에. 그러자 야당은 조삼모사 땜질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좀 더 보죠. 올해 집값 그리고 공시가가 크게 올라서 종부세 4조가 늘었다. 공시가 반영 손대자니 신뢰성 훼손 우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청와대하고 또 갈등 전선이 있었거든요. 기존의 정책 기조인데 이걸 바꾸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대선 앞두고 임기응변식 아니냐 이렇다면. 그러니까 내년에 재산세 종부세인데 공시가는 내년 게 아니라 올해 걸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기응변식 또는
땜질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종인 이재명 후보 재산세 입장 이해가 안 된다.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정책 흔들어도 되나?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시각이 안 좋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규혁 전 국장님, 이거예요, 이거. 내년엔 일단 뭐가 미뤄져요. 일단은 뭐 올해대로만 하겠다. 근데 해가 바뀌면 이거 그대로 더 받는 거 아닙니까? 2배로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안 받는 것까지. 결국은 조삼모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정책이 나온 것 자체가 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기상천외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언론사들의 제목을 보면은 다 땜질, 조삼모사, 대선 앞 꼼수, 매경도 뭐 대선 앞 꼼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기고 보자, 대선표 의식,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이런 제목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것은 정부가 25번인가 26번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두 달에 한 달을 두 달에 한 번 걸로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강행을 했고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득달같이 이번에는 공시지가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조금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종부세를 4조나 더 걷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의 조세 저항이라든가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생기니까 그런 아우성이 쌓이니까 내놓는다는 정책이라는 게 야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그냥 공시지가로 세금을 보유세를 매길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1년을 유예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1년을 유예를 하는지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왜 그게 2년이 아니고 왜 1년이 왜 꼭 1년이어야 되는지 왜 6개월이 아니고 1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은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건 표 때문에 그렇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정말 누가 얘기하듯이 호떡 뒤집듯이 뒤집고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으면 나라의 살림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심각히 우려가 되고요. 무엇보다 유권자나 국민의 입장에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지금 아니고 다음에 떡 하나 줄게. 이런 식의 유권자들한테 매표 행위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비판이 나올 줄 여당이나 정부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건 확실히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러겠죠. 일단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리겠다고 공약하는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그 계속 세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깎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1년 유예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대선을 앞둔 그런 거의 매표에 가까운 그런 표장사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만약에 내년이 대선해가 아니었다면 또는 대선이 3월이 아니라 연말이었다면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똑같은 여당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차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국민 입장에서 가장 불만이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손질을 하고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고 가령 뭐 공시지가 현실화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 공시지가를 재산세나 종부세에 연동시킬 거냐의 문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재산,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의 가격으로 팔 때까지 그대로 세금을 물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윤석열 후보 또한 종부세나 이런 부동산 관련 그 정책 전체를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후보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이 불만이 있다면 이런 세대 정책, 양도세라든지 재산세와 공시지가를 연동한다든지 종부세 전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 일정 정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장을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안정화시킬 수 있는 예. 아파트의 공급이나 또 지금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들이 좀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매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한시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쨌든 중산층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세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시점이라도 조금 이제 갑자기 최근에 어떤 종부세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고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호흡 조절적 차원에서 누군가라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년 1년만 어떻게 좀 세금을 좀 부담을 덜어주자 이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인수위를 통해서 예. 어떤 정부가 되든 일정 정도의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만적인 요소의 제도적 변화 가능성 또 하나는 지금 동탄 지역이나 몇 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도 지금 뭐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예.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따라서 공시지가 자체가 계속 오른다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른다는 전제도 잘못된 전제이죠. 다만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계속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이다를 전제로 정책을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 돈을 버리는 세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한계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어떤 보다 더 합리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설명을 이렇게 정책적 측면 해주는데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은 안 하셨어요. 이거 대선 아니었으면 했을까?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어떤 뭐 아까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뭐 대선을 앞두고서는 국민들의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꼭 그것만이 이 문제의 그 접근 방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기사와 영상으로 이제 재산세, 보유세에 집중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보유세만은 아닙니다. 어제도요. 뭐 전기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대선 이유 후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일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보유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요금 인상 미뤘다. 보유세는 앞서 설명 들었어요. 근데 공공요금은 뭘까요? 여기 보세요. 이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3개월짜리 시한부 혜택인데 내년 1분기까지 전기료 등을 동결하기로 했답니다. 1분기면 3월인데요. 그래서 대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월 초가 대선이잖아요. 30인 미만 사업장엔 1월에서 3월 보험료 가스비 납부를 4월로 유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월은 대선, 4월이 그 다음 달.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1분기 한 겁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또 세 가지를 담았네요, 지금.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선표를 의식, 내년 건너뛰는 이재명표 세금 공약이다. 어떤 걸까요? 일단 이거 한참 됐네요, 나온 지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이거 됐죠? 원래는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데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1년 유예.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여기에다가 이제 재산세도 지금 1년 유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공시가 현실화 1년 유예. 그러니까 이 공시가 현실화가 이제 앞선 얘기가 연결돼요. 지금 어제는 이 방향은 아니고 공시가를 올해 걸 적용한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유예가 됐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어제 얘기 실려 있고요. 여기 보면 왜 1년인지 구체적 설명 없더라. 부동산 민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그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려게 되면은 청와대가 반발하고 비판하고 그렇다고 그냥 가면은 표심이 의식되고 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유연한 실용주의 행보라는 주장과 달리 1년 뒤에 증세 아니냐,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시선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송영길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준비 안 된 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잘못과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잘못된 걸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도 바꿔나가겠습니다.
뭔가 최근에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거죠. 앞에 그게 빠져 있었지만 아니 저렇게 준비가 안 되는데도 지지율 높은 거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 바꾸겠습니다. 세금 바꿉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윤희석 특보께 뭐 보유세 얘기했는데 앞서서 보면 무슨 전기료 등등등 내년 1분기까지로 뭐가 또 보류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참 노골적으로 정부가 선거 개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거가 3월이 아니고 6월이면 그럼 6개월 동안 그럼 유예하거나 2분기가 되나요, 동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없고 이게 탄핵 등으로 인해서 탄핵 때문에 대선이 12월에서 3월로 이 날짜가 바뀌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12월에 그냥 했으면 12월에 승자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예. 된다면 아무리 당정이 뭘 하려고 해도 승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그렇죠. 위한 그 다음에 걸 하기가 어려워지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을 무시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부가. 예. 임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생각하고 또 대선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동결하고 유예한 거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벌충을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일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 특보님 혹시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된 거 비판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표심에 분명히 영향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이런 걸 이렇게 신경 안 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한민수 부단장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정책이 나온 건지. 그리고 사실은 공시가 부분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 체계 자체를 좀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건 그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한 해 정도만 다르게 적용하는 거였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1년에 이런 세부담 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그러면 예. 이 정치인과 뭐 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정치인들과 정당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일꾼이죠. 대통령은 큰 일꾼이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지난해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언론과 야당이 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세부담을 가중시켜서 예. 서민과 중산층에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예.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들 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예. 힘들다고 하면은 이 뜻을 받드는 게 맞고요. 저는 그 보수 정당이 보수 정권이 됐던 진보 정권이 됐던 예. 정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책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정책 기조는 그때그때 맞게 바꾸는 게 저는 실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시가 부분은 시작이 이재명 후보가 이런 국민들의 고통이 많이 예. 있으니까 이거를 정치가 받고 당과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된다. 공시가 제도를 개편을 요구를 했고요. 예. 일단 당정에서는 뭐 저렇게 회의를 해서 들어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자 인터뷰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면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그게 보수 정권이 했던 진보 예. 정권이 했던 수용을 해야 되고 맞춰서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련의 새 정책도 그런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좀 덜어드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으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덜어주는 마음이 더 급하게 박용했다. 그 이렇게 말씀을 되는 제가 겁니까, 드리려고 그러면? 하는데요. 예. 끝으로 이제 저도 우리 윤 특보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수준을 믿고 예. 이런 품격을 믿는데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거 매표 행위라고 의심하고 비난하면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책했다고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고 예.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표현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꼼수 조삼모사 이런 표현 아닙니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려요. 지금 김정욱 전 국장님께서 발언 깨달라고 몇 번 손짓을 하셨어요. 아니, 예, 말씀하세요. 아니고요. 아니 뭐 다 맞는 말씀인데 예.
정책을 누가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말라고 하나요?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죠. 예. 근데 그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면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언론사에서 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예. 왜 갑자기 3개월 동안 전기세를 이렇게 인상을 놓치고 왜 하필 1분기냐? 왜 하필? 왜 1분기고 왜 1년입니까?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국민들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 국민들의 판단을 믿어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그러니까 선신 공약들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런 표심을 노리면서 바꾸면서 예. 여러분께서 전명히 선택하지 우리는 국민들이 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위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 부단장께 한 30초 반론께 드릴게요. 뭔가 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반론이라기보다도 뭐 지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과 달라서 예. 이미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에 사과 대한 부분. 사과를 뭐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세제 부분과 대규모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미 큰절까지 하면서 사과했죠. 알겠습니다. 사과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 말씀을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세금 얘기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무튼 대선 앞두고 뭔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평가는 좀 유권자분들이 하시겠죠.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지요. 다음은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키워드가 두 번째 키워드가 있었는데 집안꼴이었죠. 그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두 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조수진. 그러니까 여긴 당대표. 여기 조수진 의원은 저 최고위원. 각각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죠. 총괄, 아니죠. 상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선대위 부위원장. 그러면서 각각 뭐 공보단장도 맡고 있고 각각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지금. 고성을 내면서 충돌했다. 뭐 책상을 쳤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지금요. 그러자 이준석 거취 표명하라. 조수진 사퇴 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보단장 맡고 있는데. 김건희 논란 대응 문제로 뭔가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쟁이 붙은 거죠. 조수진, 난 후보 지시만 듣는다. 그러자 이준석 격앙, 책상 치고 회의장 나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밤 상황이 돼요. 조수진, 이유망론 잘못, 이 대표께 사과한다. 근데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사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거부한다. 거취 정하세요. 이건 뭐냐, 물러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조수진, 난 윤석열 말만 듣는다. 아, 이게 뭔가 감정선을 건드렸나요? 이준석,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 김건희 대응 전략 두고 충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시작이 설명이 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대응 전략 얘기하다가 뭐 여기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뭐 이런 거 얘기가 또 나온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제대로 하세요, 공보단이.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선대위 지시 반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다음 뭐 조 의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준석 비하 유튜브 방송 링크를 뭐 누구에게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그게 공개가 됐고. 그러자 왜 공보 업무 집중 못하고 이런 거 합니까라고 또 막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자, 어제요. 회의를 끝내고 나온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안에서 큰 소리는 선대위 내에서 뭐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뭐 하기에 달려 있다 봅니다. 뭐 예. 그 상황이 엄중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개선도 올바르게 인지를 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겠지만은 지금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선대위 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윤석 대표가 먼저 이거 대응 전략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다 다른 그 참석자들은 여기서 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 그건 따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다 윤석 대표가 아니 이거 관련해서 자꾸 윤핵관 얘기 나오면서 뭐 총괄 선대위원장과 당대표를 비난하고 막 이러는데 공보단에서 좀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조수진 공보단장이 본인은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왜 나한테 지시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언쟁이 시작됐죠. 다음 화면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보이시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윤석 대표가 얘기한 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수진 의원이 뭐 옆에 아는 분들한테 뭐 이런 거를 URL을 링크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동영상 URL인데 이준석 대표를 좋게 안 다룬 거죠. 근데 이걸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SNS상에 이렇게 글을 또 올립니다. 왜 공부 업무 집중 못하고 막 이런 거 합니까? 왜? 이준석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뭐 어디 링크를 왜 올리고 그러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감정으로 가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반발 또 강하게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어제 밤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 잘못된 것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새벽에요. 이준석 대표가 기가 찬다. 사과 같지도 않다. 거부한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거부한 거죠. 사과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요. 뭐 지금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강경해졌어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요구대로 조수진 의원이 지금 선대위에서 역할 물러나지 않으면 본인이 물러나겠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해졌어요. 윤희석 특보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참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 답변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예, 기본적으로 선대위 내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저런 불협화음이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이 두 분 간에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실 분이 과거에도 조금 약간의 충돌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렇죠. 두 분이 6월에 한 분은 당대표가 되시고 한 분은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뽑는 5명 뽑는 중에 수석으로 1등으로 됐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또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석 최고위원이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최고위원을 하게 되면서 당대표와 젊은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당 정책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그동안 많이 노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거를 치르는 요즘 같은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예. 또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자극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이거에 수습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피해를 받을 사람이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후보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입니다. 예. 당대표고 당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거고 또 업무 개선상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디까지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지시나 명을 선대위상에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바로 정리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특보께서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지금요. 지금도 김영주 전 네. 의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때 당시 상황 윤이 갈등의 2라운드 아니냐. 왜냐하면 조수진 의원이 어제 얘기하면서 본인은 윤석열 후보의 말만 듣는다. 윤석열 후보의 지시만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당대표의 지시는 안 들어요.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윤이 갈등의 2라운드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 캠프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2라운드인지 아닌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울산 해동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윤석열 후보 팀의 예. 그 캠프 내부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팀 윤석열 후보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조수진 공보단장이 사실은 기자들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하거나 또 전통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아무리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예. 비례대표 초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동안의 정치 전통으로 보면 민주당만 하더라도 공보단장이 3성급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중진들이 맡았죠. 예, 아무리 뭐 자기가 최고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초선 의원을 공보단장을 맡겨놓으면 그 밑에 이제 뭐 수석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뭐 재선도 올 수도 있고 초선도 올 수 있는데 또 예.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를 높이 사는 게 현실적인 어떤 풍토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또 조수진 최고는 최고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넘버 투인데 이런 예. 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당의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이걸 지금? 그만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려운데. 단순히 그냥 비례대표 초선 의원 전문가라면 그만두시죠 하지만 당의 넘버 투를 그만두라고 하는 건 또 쉽지는 않은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나 일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고치를 했을 때는 김종인 말하자면 총괄선대본부장님 위원장님하고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올라온 소식인데요. 뭐 일단 언론사 한 곳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사과 표명한 사실 없다. 조 최고위원의 거취 표명이 없으면 내가 떠난다. 거취 표명해라. 안 그러면 내가 간다. 그리고 이건 후보에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또 여기 선을 걷어요. 알아서 떠나세요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갑니다입니다. 근데 이게 후보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있나요, 지금? 시작을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이런 거에서 지금 발단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 다음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이 기사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색깔 칠했는데 사실 발단이 선대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최근에 어떤 문제와 논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다가 불거졌어요,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일도 있었군요. 혹 때려다 혹 붙이나 야당 김건희 딜레마다. 이건 뭐 혹이 두 개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이 경력 이력에 대해서 뭔가 허위냐 과장이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무슨 뭔가를 해명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팜플렛을 찾아서 그걸 올린 거예요. 공개를 했는데 이준석이 올린 전시 팸플릿 속에 김건희 출강 대학이 또 달라졌어요. 앞서 설명한 것도 다르게 표기가 됐던 거예요. 어떤 대학이 또. 그래서 또 논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대학의 이름이 앞글자만 비슷하고 중간이 달라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김건희 축구 교실 다니고 축구 선수 행세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려는데 그 자체가 또 안에서 뭔가 또 이 일부분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씨의 등판, 이게 등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등장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후보와 함께 뭐 행보를 하거나 이런 건데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거 여전히 큰 관심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일 위원장께서 후보자님 배우자 등판 관련해가지고요. 꼭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동참을 해서 공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조용히 가족으로서 역할만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을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자, 저 질문은요. 이 내용 때문에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한 이틀 지났는데요. 언론 인터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가 같이 나와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거는 꼭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들리죠.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들어요. 1987년 노태우 후보 부인은 공식적으로 밖에 나온 적이 없었다.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굳이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아내를 데리고 뭐 선거운동 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아, 그러면서 이거는 뭐 그냥 별로 그다지 아닙니까? 라는 식이에요. 취지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등장 안 해도 된다라고 들립니다. 지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만약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아니 그건 뭐 개인 의견들을 이게 뭐 물론 총괄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예. 여러 그 가지 후보도 또 고민들이 비슷하게 있고, 좀 얘기를 해서. 후보도 뭐 고민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기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1987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부인 김옥숙 여사가 예.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선거를 할 때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부인께서도 끝까지 나타나시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1987년 사례와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집권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그 공격을 하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계속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전략의 문제겠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물론 선거 자체 대선을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뭐 후보 배우자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후보자나 혹은 뭐 선대위에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거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 끝까지 안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윤석 특보님 오늘 어려운 질문이 많습니다. 당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등장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고요. 후보와 같이 행보를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선대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김종혁 편집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의견이 많아요. 갈려 있습니까 좀? 그러니까 안 나오실 수 없다. 아, 그러니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예.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하는데 좀 시간을 더 봐야 된다는 쪽입니까, 예, 그건?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언론의 전화를 받다가 이제 여러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전화 인터뷰 형태로 보도가 됐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는 식으로 정리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정리가 됐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는 돼 있는데. 후보 부인의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나 어떤 발언 등은 대변인을 통해서 나가기로 이제는. 예, 그렇게 이제 어. 하나의 통로를 마련해놨고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대표 즉 후보 배우자에 관련한 뭐 보좌 팀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없습니다. 아직은 예. 없다는 거네요. 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것도 없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상황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하다가 이렇게 언제 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처음 당하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인의 아내로 사신 기간이 몇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역대 어떤 대선 후보의 배우자와는 다른 상황에서 이 중차대한 대선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떤 처신과 관련해서는 전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부단장님하고 김용준 의원께는 뭐 같은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한민수 부단장께는요. 뭐 선거니까 좀 냉혹합니다. 경쟁 정당의 상황이니까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끝까지 대선 끝까지 등장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득이 됩니까? 아니면 뭐 별다른 오히려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아무런 뭐 영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런 문제를 유불리로 따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뭐 87년 사례를 뭐 김종인 위원장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대 대통령
후보 부인 중에 김건희 씨만큼 이런 논란에 휩싸인 분이 역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인데 예. 본인이 해명을 안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 해소가 되기 어렵거든요. 예. 자꾸 뒤에 계시고 다른 분이 당 대변인이나 선대위 해명하다 보니까 가령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뉴욕대 방문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예. 일주일도 안 되는 3, 4일짜리. 근데 그거를 모 대학에 대학 이름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학력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댓글 같은데 뭐 축구 선수 나왔습니다마는 예. 그 뭐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뭐 병영 체험 하잖아요 며칠간 그거하고 해병대 복무한 거라고 쓰는 거 똑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계속 안 나오시면은 예. 이 논란이 해소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 됩니다. 그러면 뭐 다 아시지만은 청와대에는 이 영부인만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2부속실이 있죠. 거기에는 국가의 세금, 국민이 내는 세금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 돈이고요. 그리고 해외를 나갈 때도 그 대통령과 함께 거의 예. 모든 행사에 가서 예. 나라를 빛내는 이 국가의 영부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려면 당연히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 상황은 부인이 누구인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거나 예.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드러나지 않았거나 예. 했을 때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해명 안 되면 자꾸 이런 해명이 의혹을 낳고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이 되고 뭐 후보나 뭐 김종인 위원장은 저렇게 말씀하고 늦추려고 예. 하더라도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저는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국민들이 아마 불러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 투표께서 지금 뭔가 좀 해명, 추가 설명 좀 필요하시다고 손질을 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력 관련해서 예. 학력란에 뉴욕대 연수 과정을 기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학력을 부풀린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대학의 지원서에는 예. 연수한 것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었는데 어느 대학에는 그 란이 없었기 때문에 학력란의 맨 밑에 뉴욕대에서 연수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연수라고 확실하게 기입을 했었다. 연수다. 예, 그래서 그거는 학력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학력 위조라고 말씀하시는 학력은 아니고 거죠. 경력이나 이력 중에 하나로 봐달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됐죠. 그 부분도 또. 그 대학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요. 여러 가지 대학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영준 전 의원님, 이 사안을 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느끼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안 나왔고 또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도 실질적으로 그 말하자면 남편이 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김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은 안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캠프 밖에서 캠프 활동을 하는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후보에게 여러 가지 좀 조언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뭐 그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등판은 없을 수는 있으나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 대표 쪽에서 오히려 왜 내 문제를 이렇게 당이 헐거려 놓느냐. 그것이 바로 조순신 최고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무슨 김옥숙 이호 여사와 같은 형태로 이 사안을 볼 수 없는 게 복잡함에 가중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YTN이나 오마이뉴스도 본인이 직접 그렇습니다. 전화 인터뷰 당에서 했어요. 뭐 연결된 걸 한 게 아니라 예. 내가 해명하다 내가 떳떳하다 하다가 이 문제가 항상 발현됐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걸 설명하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가 되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런데 어쨌든 나오면 예. 사실은 기자들의 질문을 제대로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느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걸 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 자체는 아까 우리 말하자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뭐 기다려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요, 시간.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하나 좀 더 짧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인재 영입 차원에서 어제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근데 이분을 놓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대녀 잡으려다 이대남 떠날라. 그러니까 20대 여성, 20대 남성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잡으려다 여기가 떠난다 이런 뜻이 되네요. 윤석열 신지혜 영입 후폭풍. 여기 보면 이분은 신지혜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인사죠. 그리고 선거에 여러 번 출마를 좀 했었어요. 야당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에 깜짝 합류했다. 2030 여성 공약 이런 계산으로 보이지만 젊은 남성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이거 젠더 갈등, 성 갈등 고조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사진도 좀 있죠. 자 그럼요. 어제 영입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상당히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대화를 해 보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 다른 게 있을 뿐인데. 정치에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신지혜 씨가 정치 선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저런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윤석열의 신지혜 영입, 진보 보수 모두 발칵 뒤집답니다. 발칵. 좀 더 보죠. 얼마 전까지 안티 윤석열 외치던 페미니스트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가? 보수가 일단 발칵하겠죠. 그리고 2030 여성 구애 불고 반응은 냉랭.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아니 어떻게 된 거죠 하고 또 깜짝 놀란 거죠. 이준석 대표는 약간 떨떠름한 듯, 하태경은 반대, 뭐 이런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반응도 있었거든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지혜 씨를 영입했는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만약 신지혜 전 녹색당 위원장이 우리 당에 참여해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조하겠다면은 선의는 의심할 생각이 없고 다만 당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페미니즘 정치, 녹색 정치를 표방했던 신지혜 씨의 기괴한 변절이 놀랍습니다. 신지혜 씨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거대 양당이 막은 변화의 문을 열자 했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신지혜 씨의 배신의 정치는 속도전인가 봅니다. 아, 정의당의 논평이 매섭습니다. 굉장히 매섭게 나왔어요, 논평이요. 한민수 부단장님, 네. 경쟁정당 상황인데 평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경쟁정당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되면은 표방에 도움이 된다면 뭐 다소간의 결이 달라도 영입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 제목도 나온지만은 진보나 보수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쪽만 뒤집어져야 되는데 양쪽 뒤집어졌다는 건 양쪽에 다 지금 호의적인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이준석 대표를 유시하는 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젊은이들 이대남이라고 하죠. 이대남. 예. 예, 그 외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강한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대녀랄지 젊은 여성들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 아마 이 신지혜 씨 워낙 유명한 페미니스트니까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본인이 속한 그 모임에서조차도 예. 본인의 단독 결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당사 앞에 신지혜 씨 영입 반대하는 뭐 규탄 시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고요. 좀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또 이준석 대표가 패싱을 당한 것 같아요. 느낌상. 이럴 경우에 아마 안팎으로부터 크게 환영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이번 영입이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는 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면 현재로서는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다음 화면은요. 얼마 전까지 신지혜 씨의 어떤 입장을 좀 알 수 있는 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어떤 언론요 기고문이에요. 조폭과 양아치 중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우린 더 나은 대통령을 세울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야 후보를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겠죠,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국힘은 페미니스트의 대안이 될 수 없죠. 싫다는 소리잖아요. 또 있어요.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술자리에서 국민회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김구 얘기하고 5.18 유족 뭐 얘기하고 하는데 국민의힘 술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자리인 듯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깜짝 놀란 거죠. 윤석 특보님 상당한 좀 부담인데 이게 여기서 언론에서는 이대녀 20대 여성 젊은 여성 표를 의식해서 젊은 여성 표에 호소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다 뭐 이렇게 영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하셔야 될까요? 지금 저 신지혜 대표가 저희 당하고 결이 다른 예. 그런 발언했던 것을 쭉 적시하셨는데 그래도 똑같은 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 정권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교집합이다. 그 부분은.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 지금 대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수장도 아니고 특정 계층의 대표도 아니고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대남도 있지만 이대녀도 있는 것이고 이대남에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또 그 반대편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표만 생각해서 그래 가지고는 진정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대남들이 좀 떠나지 않을까요? 혹시? 글쎄요.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이대남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만큼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어떤 생각, 그 생각만으로 지금은 뭉쳐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입을 한 거다. 이런 설명이셨어요. 자, 김정욱 전 국장님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는지 시각을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게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이 첫 작품인 것 같은데, 근데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응을 보면요. 일단 신지혜 씨가 이대녀를 대표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지혜 씨를 영입한다고 해서 이대녀가 과연 들어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의아스러운 게 신지혜 씨 본인이에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뭐 후보를 예를 들면 당에서는요. 어떤 선거철이니까 누구든지 끌어들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뭐 누구든지 나와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목적이 같다, 정권을 바꾸겠다, 같이 하겠다라면 끌어들이는 건데 문제는 신지혜 씨 본인이 그렇게 강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주장했던 분이 갑자기 이게 정말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다 들어온 건지. 아까 정의당 논평 내용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네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지혜 씨가 일단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들어왔다면 그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앞으로 대선에서 방향 이런 것들과 입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어쨌든 신지혜 씨 나하고 뭐 이게 토론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정권 교체의 큰 길을 위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만약에 끌어들인다면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떤 분 연속해서 좀 기사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신 패스 그리고 병상 상황 뭐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들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혼밥 강요된 미접종자 감염원으로 몰아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접종을 안 하신 분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 의사로 그냥 안 맞으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분들은 식당 같은 데 갈 때 혼자 가야 돼요. 혼밥만 됩니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돌파 감염이 생기죠. 백신 다 접종해도 돌파 감염이 계속 생깁니다. 이거 불구 백신만 강조돼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요. 일부 업소의 경우에는 아예 미접종자 출입 금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음성 확인서 거부 업주, 뭐 과태료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근거 규정도 없거든요.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피해 보시는 분은 생기는데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부는. 다음 보겠습니다. 아내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 못 맞는데요. 근데 외식 불가죠. 아내분은 그냥 혼자 가시거나 어떤 데는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성탄절 외식도 못 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밥도 친구들이랑 못 먹고 눈치가 보이죠. 점심시간대에는 이제 이제 도저히 안 맞으면은 사회생활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강제로 맞아야겠구나. 저만 해도 이제 알러지 같은 것도 있고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혼자 먹는 것 자체도 이렇게 약간 시선이 좀 느껴지잖아요. 어떤 집단에서 이제 활동할 수 없고.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부 분들 얘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보죠. 접종도 외출도 난감, 고립된 임신부들. 그렇습니다. 임신부들 이 백신 접종 망설이시죠. 아무래도 아기 때문에요. 근데 안 맞으면요 또 이게 외출이 어려진 거예요. 식당 가기 쉽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시설 확대, 활동 제한된다. 이렇습니다,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근데 이 정도면 이거 차별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캐나다 밴쿠버를 갔다 왔거든요. 예. 식당 입구에서 철저하게 2차 접종을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못 들어갑니까? 아예 예, 아예 못 들어갑니다. 차별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맞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 못 맞는 분들에 대한 대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혼자 밥 먹으라도 지금 대책 방안이 될 수 없어요. 식당이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만을 위해서 별도의 구간을 만들어주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그 구청 내에서 일정 정도 말하자면 기저질환으로 인한 미접종자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금 11만 명이 넘는 임산부들 중에서 실제로 접종을 맞은 분이 1,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 정도밖에 주사를 못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실제로 확진된 산모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마 지역별 확진자 혹은 지역별 산부인과의 거점 병원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확진자는 확진자대로 확진되지 않은 임산부들을 위한 병동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대안을 내고 있고 빨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혁 전 국장님.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초기에는 사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 제한을 했거든요. 시간과 인원 제한. 근데 그 당시 그게 효과가 있어서 일상 회복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다 백신 패스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그 코로나 대응이 극에서 극으로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10,000명이 돼도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10,000명 고사하고 7,000명 넘어가니까 병상 대란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임산부가 확진자 임산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열 몇 군데의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는 이런 출산해. 일도 벌어졌잖아요. 그럼 확진자가 된 임산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여지듯이 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맞을 수 없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맞지 못했는데 저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마치 무슨 죄인인 것처럼 혹은 저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정책을 펼 때 너무 극에서 극으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면서 아주 신중하고 점진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한쪽으로 조금 나아지면 확 풀었다가 또 다시 확 조였다가 이런 식의 널뛰기 정책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들을 다 국민이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정부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요. 굉장히 이분들은 사실 억울하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이런 대우받는 게. 자, 다음은요. 다음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담은 기사가 있어요. 오늘요. 보겠습니다.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연장한다. 교정당국 직권으로 형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 있다. 뭐 치료를 기는데 지금 뭐 정신의학과 치료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공개가 됐어요. 지금 뭐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건강 상태 더 나빠지면 직권 신청 통해 석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윤희석 전 특보님 석방 또는 사면 가능성 이거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석방 또는 사면 가능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감 기간이 너무 깁니다. 지금까지 4년이 넘었고 5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연로하시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나 대선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빨리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부산장께는 한 2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짧게 주세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면과 형집행정은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예, 있고요. 사면 같은 경우 예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했었지만 가해자 철저하게 예. 본인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죄와 예.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형집행정지는 교정당국이 말 그대로 심각해서 신청을 하면은 검찰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면과 좀 석방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뭐 민정수석 얘기가 나와요. 입사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 도움 주겠다 이렇게 쓰신 민정수석의 아들이 있어요. 지금 현직 민정수석. 논란이 됐죠. 그래서 뭐 어제 사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